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영기 부장님과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조영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시정 질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울시의 중장년 지원 정책, 두 번째는 우리 공공보건의료 정책,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우리 서울시의 출연기관 통폐합 관련한 내용들을 가지고 시정 질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빠른 사회 변화와 또 우리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중장년 지원 정책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아마 2025년도가 되면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대부분들이 어떤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진입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준비 또 빠른 진행 때문에 좀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들을 좀 대비하기 위한 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대비책은 대부분 어떤 노인 세대 또 어떤 빈곤 계층 이런 생활 지원들이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좀 가장 빠르게 이분에 착안했고 좀 선도적으로 대응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2015년 인생 이모작 지원제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었고 2016년 이모작 지원과 또 50+ 재단 등을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중장년 지원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시행했고 이것들은 많은 지자체에 좀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정책적 필요성 또 서울시의 좋은 사례들이 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인생 이모 작가가 좀 폐지되었었고요. 또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중장년 지원 정책의 어떤 중심에 섰었던 50+ 재단이 평생교육진흥원과 좀 통폐합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현재 정책 필요성 또 앞으로 더욱더 이런 중장년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좀 올바르지 않은 정책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들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또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고 또 이런 노인 빈곤율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년 지원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또 뭐 노후 준비 지원법들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흐름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요. 우선 시장님께서의 어떤 중년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른바 디지털 혁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이 시점에 체계적인 노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이른 연령대에 퇴직을 하는 분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가 바로 이 40대, 50대의 세대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분들에 대한 매우 잘 준비된 일자리 전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50플러스 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과 같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매우 잘된 그런 미래사회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대비해 볼 때 우리나라가 이 노후 준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실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일자리 지원,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생기는 디지털 격차 해소, 그리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인생 설계 지원, 이런 업무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네. 충분히 제 어떤 문제의식에 공감하시고 또 의원님 시장님께서도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그 서울시의 그 상황들을 보면 그 시장님께서 이제 생각하시고 계시는 정책의 중요성, 또 필요성에 비해서 좀 이 정책들이 좀 후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가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 주된 역할을 했던 인생 이모작가가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서 폐지됐고요. 또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50% 재단이 또 통폐합됐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50% 재단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확정된 겁니까?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그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인터뷰를 할 때 그걸 언급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의 퇴색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정말 큰 오해고요. 저 역시 지역구 활동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활동을 했던 지역에 50플러스 재단 사무실을 가끔 방문하고 이제 행사도 참여하고 이랬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히 형식적으로 그러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계적인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 터인데, 기존에 새로 만들어진 이 조직이 현장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뿌리 깊게 잘 안착되지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일자리 연계 현장과 조금 겉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업무 조직 체계를 좀 만들고, 이것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로 모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평생 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시장님, 죄송한데 이제 계속 시장님 발언에 충분한 생각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준비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 질문에 좀 짧게 좀 일단 답변해 주시면 충분히 이후에 하여튼 시장님의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오해시고 기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직 그 통폐합 과정들이 이제 뭐 확정된 거는 아니란 말씀인가요?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방향은 어느 정도 정해졌지만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시대 그 중년들은 어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 많은 공헌을 했었고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또 그전에 이제 IMF 이후에 급속하게 변하는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급격한 사회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여전히 부모의 부양이라던가 또 어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또 양방향의 어떤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못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맞습니다. 사실이고 네. 많은 기관들이 어떤 조사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은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는 그 새롭게 이런 대두되는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서 빠르게 좀 부응했고 2015년 조례제정을 통해서 또 2016년 그 이모작가와 50% 재단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정책들을 빠르게 시행했고요. 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이제 선도적인 사례로서 또 모범적인 사례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것들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모범으로 반영되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그 평가하면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성과가 그런 것들을 시장님께서 인정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네. 잘만 활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우리 사회의 준비가 미처 미흡했던 분야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인 미래 대처가 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 기능과 50플러스 재단에서 행하는 일자리 전직 지원 기능 같은 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배합하고 통합해서 융합된 형태로 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일단 주무 부서인 임원작가가 폐지됐고요. 또 시장께서는 그 50% 재단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또 다른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50플러스 재단도 문제가 있지만 평생교육진흥원도 그 기능을 보면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 좀 힘을 쏟고 예산이 지원되는 현상도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한번 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기관들이든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잘한 점도 있고 좀 부족했던 점도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 중요한 것들은 이 정책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계획과 미래 비전들이 제시된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좀 논의가 진행되고 그랬을 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성공할 수 있고 또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조직의 시너지 효과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 질문들 이렇게 하고요. 이후에 또 세 번째 질문에서 그런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때 또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공공보건의료 정책에는 또 다른 이제 그 과제들이 좀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감염병의 가능성들이 앞으로도 이제 계속 상존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건강과 생명 위협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좀 대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은 뭐 단순하게 감염병의 문제가 아니라 좀 공공성이 빈약한 이런 사회적 관계라던가 또 사회적 취약계층, 또 사회적 취약 시설이라고 할 수 있었던 뭐 정신 및 노양 요양 관련 시설 이런 식으로 좀 사회 전반에 대한 어떤 취약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이런 감염병이라던가 또 기후 환경 위기라던를 통한 그런 생명과 건강의 위협들 이런 것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그 문제의식 속에서 시장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취약계층 고품질 공공의료를 위한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계획들을 발표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시장께서 발표하신 공공의료 확충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에 코로나 2년여를 거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경제적 취약계층 중에서도 건강을 계속 함께 우리가 챙겨드리고 보듬어야 되는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해서 대처하기가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평소에 진료를 받아야 될 기회가 축소되고 박탈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번 기회에 함께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겠다. 앞으로 기후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런 감염병이 점차 주기적으로 찾아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미래 예측인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런 우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을 몇 개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인력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충분히 평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서울시의 공공의료 체계가 돼야 되겠다는 게 그 골자고요. 네, 좋습니다, 시장님. 굉장히 시대에 맞는 계획이고 굉장히 필요한 계획이고요. 적절한 어쨌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계획을 더 좀 완성돼 있고 또 정말 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한 가지 과제가 좀 선행돼서 해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 시립병원들의 인력 문제인데요. 우리 시립병원들의 특히 의료 인력에 굉장히 수급에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시립병원의 의료 인력은 상당수 동안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자구책들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을 좀 시행했지만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병원별 의료력의 정원 대비 현재 부족 현상들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참 그 문제인데요. 작년에 뭐 잘 지켜보셨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어와서 연봉을 지나치게 적게 책정을 해서 우수한 의료 인력들이 우리 서울 의료원 산하의 이 병원들에 배치되는 게 영 어려웠던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인건비만큼은 아끼지 말자 이렇게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상당히 그 보수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한 전체 정원에 비해서 한 15% 아직 부족하고 간호사 인력을 비롯해서 간호 인력이 한 5% 부족해서 지금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병원 진료 현황이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이게 상당히 높였는데도 구인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공공의료에 더 획기적으로 올리기는 좀 점차 부담스러워지는 수준이고 그래서 사실 고민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한번 현황을 한번 보시면 네.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직영병원들이 더 심각한데요.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 30.5%, 은평병원은 50% 정도의 어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도했지만 사실 그 문제만을 가지고 그 정책만을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혹시 그 임금을 올리는 문제 정책 외에도 다른 어떤 정책적인 수단들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하는 계획들이 제대로 좀 완성된 정책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병원을 만든다고 해도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수급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임금 인상 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시민건강국장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을 구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물어보니까 보수 수준도 시중에 민간 시장에서 형성된 보수 수준에 약간 못 미치지만 사내 복지라든가 위상, 그 다음에 또 그 의료계의 고질적인 그런 병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제약회사와의 어떤 그런 사실상의 무슨 이런 관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상 누릴 수 있는 지위가 공공병원의 경우에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공공 사이드에서 민간 병원만큼 모든 걸 다 한마디로 매력적인 직장으로 만들어 드리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좀 가동을 해서 매력적인 직장을 만들어 낼 것이냐는 참 큰 숙제입니다. 네, 고민은 많으신데 아직은 정책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검토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순서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여섯 번째로 생각하는데요. 어떤 공공의료 인력들에 대한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이런 제도들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의료라고 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또 민간 의료 시장에 비해서 낮은 보수를 받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에서 일한다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 그런 고민들이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들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좀 세부적인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선 이제 은퇴 의사의 어떤 활용 그런 방안들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진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고요. 또 2020년 어떤 조사에 의하면 은퇴 의사의 약 60%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그중에서 50% 이상은 또 공공의료에서 일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는 고려해 볼 만한 그런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여성 의사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경력이 좀 중간에 멈춰져 있는 여성 의사,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의 이직률을 보면 여성 의사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여성 의사의 저는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연히 임금 수준도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시장께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개선을 하셨습니다만 민간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50%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70% 80% 수준으로 좀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그 임금적인 처우 외에도 어떤 다양한 연구라던가 연수라던가 이런 인상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을 제시할 때 공공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의사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료인력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간호인력의 어쨌든 그 처우도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고민한다면 현재 그런 문제들,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좀 충분히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을 때만이 시장님께서 좀 발표하신 공공의료 확충 계획들이 더 풍부하고 실질적인 그런 정책으로 추진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것 제안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어떠십니까? 뭐 이런 정책들에 대한 굉장히 그 남다른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역력한 심도 있는 대안 제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비롯해서 마지막에 제가 눈이 많이 갑니다. 공공의료 인력의 이 자부심을 어떻게 좀 고양시켜서 이분들이 부족한 처우를 그 자부심으로 어떤 공공의식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드릴지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시장님께서 공공의료 확충 계획들을 발표하셨고 또 이제 그 정책들이 더 완성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제 바람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혹시 이제 의료와 보건이라고 하는 것들의 좀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좀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 상황 정도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와 보건의 차이. 글쎄요, 뭐 제가 깊이 있게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의료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건강 유지, 질병 치료 이런 영역에 해당이 될 것 같고, 보건의 경우에는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 그리고 공익적인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위생 상태의 관리, 뭐 이런 것이 그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좀 더 보면 의료는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좀 통상적으로 질병의 원인과 치료, 예방에도 관심을 두는 좀 개인적인 중심 이런 것들을 의료하고요. 보건학은 좀 더 단순히 개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개인과 가정 또 지역사회 건강 이런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좀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보건이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의료적 접근보다는 좀 보건학적 접근이 함께 수반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공공의료의 어쨌든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들을 좀 추진하는 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좀 지키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시장님의 계획들이 좀 완성도 있는 계획이 되려면 어쨌든 보건학적인 어떤 접근, 정책들도 함께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굉장히 보면 특히 이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시립병원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보면 서울시 대부분의 이제 그 보건의료 정책들이 자축의 보건소를 통해서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소가 각 자치구마다 좀 상황이 다르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건소의 고도화, 또 서울시의 정책들이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치구의 어쨌든 기구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일괄적인 어쨌든 정책적인 일관성을 갖는다든가 컨트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될 때 정말로 우리 서울시의 공공 보건 의료 정책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시적이고 완성된 정책들로 시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서 뭐 짧게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그 깨달은 바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이 코로나 극복 이후에 하나하나 평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민간 병원이 투자하기에 수익성 때문에 꺼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보건 분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물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의료 확충 계획도 발표하신 것들 매우 필요한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그것들이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이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드렸던 어떤 보건적 분야의 영역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로 좀 추진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공공의료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어쨌든 이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도 더욱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언론보도를 통해서 7월 달부터 언론보도를 통해서 서울시 출연기관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서울시 출연기관의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네,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과 물론 이제 경영 효율화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의 이제 그 판단 기준이 되겠지만 각각의 이제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정책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정책들을 또 시민들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통폐합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판단이고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런 출제 출연기관의 통폐합 문제들이 제대로 이제 좀 공론의 과정을 거치기 전에 왜 언론문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지는 겁니까? 뭐 시장님께서 의도하시는 건가요? 뭐 그냥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새어 나간 건가요? 그거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습니다. 뭐 의원님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그 보완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미리 내부적으로 일정 정도 진도가 나간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그리고 외부에 공표해가면서 여론의 반응을 봐가면서 또 좀 더 구체화하고 확정짓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성격의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좀 의도적으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여론의 방향을 살펴보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고 이런 문제일수록 좀 신중한 접근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고 더구나 이 경영 효율화, 출자 출연 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작년 10월부터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올해 10월에 출연 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들이 이제 나올 거라고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이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뭔가 마치 어떤 기관들이 통폐합이 확정된 것처럼 또 그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들은 좀 절차상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그 출연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용역 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중간 보고를 받으셨나요? 그 용역 자체의 중간 보고를 저한테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대부분의 경우에 뭐 꼭 필요하다면 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중간에 점검은 해당 실국에서 하고 있겠죠. 이제 그래서 대충의 방향을 파악하면 저한테 그 방향을 의논하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뭐 토론하는 자리를 갖거나 보고하는 자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제 기억에 6월달, 7월달에 한두 번 그런 성격의 자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용역 결과 전에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 경영 효율화를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뭐 통폐합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게 경영 효율화가 필요한 기관이 있을 수 있고요. 경영 효율화보다도 업무의 효율성과 체계를 더 고도화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가성비 높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일 잘하게 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건 뭐 기관별로 성격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런 용역 결과가 절대적이지 않겠지만 그 용역 결과 이후에 그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좀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기관들의 이런 정책들이 만약에 통폐합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더 좀 올바른 정책들로 확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방향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순이라면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기관들을 통폐합시킬 것이고, 또 어떤 기관들은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이고, 또 통폐합의 과정에서 경영 효율화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지 모르겠지만 정책적 효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한 이후에 어쨌든 그런 통폐합이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들이 되게 상식적이고 마땅한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제대로 대한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고, 당연히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준비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공론의 과정들,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이 통폐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흘러나고 있고요.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방향이 정해졌다, 또 시장께서도 그렇게 말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정책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고요. 이제 이 통폐합이라는 게 항상 인력 구조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투출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점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해 하는데요. 큰 틀에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을 효율화하고 일을 더 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통폐합의 경우에는 꼭 그렇게 구조조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고용 유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업무를 업무 자체를 이관한다든가 새로운 교육 훈련을 통해서 그 업무에 맞는 그런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시장님 그 말씀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반되지 않고 충분히 그런 고용 안정을 이루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지적드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이제 대한 것들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다양한 그런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 결과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용역 결과 이후에 뭔가 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때 분명히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진행될 경우에 그럼 그 문제점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통폐합이 돼도 이 각각의 기관들이 수행하던 정책들이 잘 진행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신중히 판단하는 것들이 마땅한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의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정치적인 계획들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 역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잘 주지 않더라고요. 물론 시장님께서 이제 뭐 그렇게 지시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것들은 좀 바람직한 과정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런 이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 목표도 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면 시장님, 네, 일단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시려고 한다면 그 통폐합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0년 동안 새롭게 투출 기관이 늘어난 숫자가 거의 10개에 가깝고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방만하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면 10년 전에 약 19,000명 정도였던 투출 기관의 인원수가 무려 10,000명이 늘어나서 지금 29,000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관이 불과 한 3개 정도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기관들의 통폐합이 본질은 아닙니다. 그 여타 기관들의 늘어난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반면에 그런 기관들이 행하는 행정 업무나 행정 보조 업무, 각종 사업 정책을 통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그 늘어난 만큼 거의 뭐 한 10,000명 늘어난 만큼 제고가 됐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간이 이제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살펴봤는데 그 시장님께 말씀하신 그런 인원이 대폭 늘었다라고 해서 좀 살펴봤는데 가장 인원이 는 기관들은 저렇습니다. 서울시도공단에 2,900명, 3,000명만 늘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한 기관에서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삼기에는 그 서울기술연구원 108명, 50%재단 150명, 공공보건의료단 53명, 300명. 한 기관에서 3,000명이 늘었는데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300명 규모로 된다. 이것들은 좀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또-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경영의 효율화하고 네, 그러니까 시장님 업무를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의아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삼는다면 그런 각각의 모든 기관들의 어쨌든 그 맞습니다. 예, 그게 효율화를 더 위해서 문제입니다. 돌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기관들이 통폐합이 돼야 되는가를 검토하는 게 맞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 기준이 무엇이고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목표를 이 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폐합 절차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은 시점이고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 의회와도 소통이 되지 않았고요. 또 내용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중량원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공공보건의료 정책들 더욱더 확충해야 되고 시장님께서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통폐합의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죠.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많다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과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 이 기관들을 통폐합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또 분명히 통폐합이 되면 정책적인 후퇴를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이런 문제점들을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통폐합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되게 중요한데요. 과정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의원 자료 요구에도 자꾸만 잘 주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이해 당사자들, 기관, 또 시민, 의회, 집행부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기관들 통폐합할지가 결정돼야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통폐합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립할 때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통폐합도 그 기준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진행되고요. 또 시장님께서 언급하셨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들은 통폐합 관련 고용관계 유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고용 유지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요.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제가 제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10여 년 전에 서울시를 5년 동안 경영하면서 단 한 명의 서울시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많은 시정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기관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 작업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시 한번 시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고용관계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약속해 주십시오. 네, 가급적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와 주셔서 좋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대신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언급되고 있는 통폐합 기관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기관들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예산들은요, 새로운 신규 사업들, 또 신규 사업들 중에서 많은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업들의 예산들을 적은 겁니다. 과연 우리 공공기관의 정책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은 시민들의 삶에 또 우리 서울시에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경영 효율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고려들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돼야지 올바른 정책이고 또 그 통폐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한 경영 효율화의 목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기관들의 구성원들 50% 재단에 150명, 서울기술연구원에 108명, 공공보건의료재단에 53명. 이분들 효율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울시 공공기관에 헌신해놓은 우리의 동료이자 시민입니다. 앞으로 이런 통폐합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결론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우리의 동료이자 시민들은 반드시 고려의 1순위로 판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실험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